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뒤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전 의장은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그 정도는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멋대로 왜곡했다, 개탄스럽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쓴 회고록입니다. 제10부 윤석열 정권을 다룬 부분에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 시간을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엔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다며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그게 뭔지 묻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1월 사퇴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도 다릅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사적으로 설명하면 다양하게 해석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쓰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니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과 전직 국회의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실제 당시 극우 유튜버들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들이죠. 그런데 다시 또 회고록 내용이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유한우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여러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고의로 인파를 밀었다는 것과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길에 기름을 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신속히 해당 인물들을 특정해 조사했고 이미 11월 초 두 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음모론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의심했습니다. 실제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한 유튜버는 이런 내용을 참사 직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이 또 그날 행사에 왔고 촛불 참여자가 또 이태원에 왔고 그래서 일거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테러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먼저란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김 전 의장이 해당 대화가 있었다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한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고록 내용에 대해 JTBC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혀왔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국회에 나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바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보내고 바로 회수해온 날에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적어도 10번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해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날 조 원장은 누구보다 바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진 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20분 뒤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4분 뒤엔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전화를 끊자마자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했는데 이때부터 36분 동안 임 전 비서관에게 5번 전화했습니다. 특히 낮 12시 7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그 순간에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때부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하기 시작하는데 4차례 통화하고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02800으로 시작하는 안보실장실 전화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직후에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했던 조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으면 아마 국방비서관한테 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글쎄 이첩 같은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비서관한테 보고받았던데 언론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임 전 비서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조 원장의 통화 기록까지 무더기로 나오면서 당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건에 관여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통령실 부속실 통화 기록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전해진 당일 강희구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겁니다. 강 실장은 윤 대통령과 20년 지기로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 46분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3분 39초간 통화했습니다. 약 1시간 뒤에는 강 실장이 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오후 1시 전후로 3번, 그리고 저녁 8시 55분에도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날 하루에만 총 6차례, 10분 21초에 걸쳐서 통화를 한 겁니다. 이날은 오전 11시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날입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외압을 받았다고 한 8월 1일을 비롯해 7일과 8일까지 모두 9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며 총 15분 59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비서관은 국방부와 해병대 측에 이른바 VIP 경로설을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수사 외압 의혹을 풀 핵심으로 꼽힙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인연을 맺은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의 통화 기록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세한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5인 합의체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퇴임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유지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안 통과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의 교체 시기를 앞두고 야권이 미리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불법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2인 체제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할 경우 신속한 현안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법정 기한이 있는 그런 현안에 대처하는 문제에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정략 의도가 다분한 탄핵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독주, 입법 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는 오늘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이번 주말부턴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특히 비구름이 지나는 곳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에 제주 협재 해수욕장은 파라솔을 바로 접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에 우산을 겨우 가누며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엔 다시 장마가 찾아와 80mm의 비를 뿌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정반대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른 겁니다. 습하고 좀 약간 짜증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뜨겁네요. 찜통 더위. 예, 이거는 지금 6월달 더위라기보다는 한 7, 8월 뭐 이 정도 더위로 느껴져요. 이 같은 찜통 더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찾아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부근에 비구름이 들어와 제주도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엔 강원과 충청, 전라, 경상권 곳곳에 소나기가 많게는 2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정체선 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토요일 밤엔 서쪽부터 수증기 구름이 들어오며 곳곳에 많게는 50mm까지 6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7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엔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한반도 위아래로 지나다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걱정입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곳곳이 물에 잠겼던 서울 강남 지역은 여전히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빗물 터널을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고 임시 대책으로 이번 장마를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역류한 물 때문에 맨홀 뚜껑이 붕 떠 있습니다. 2년 전 강남 물난리 때입니다. 지난해에도 강남 지역 일부 아파트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40m 아래 지름 10m가량의 대형 빗물 터널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수관에 물이 절반 이상 차면 수문을 열어 더 깊은 곳 터널로 떨어뜨리는 식입니다. 이후 중단되었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엔 양천구에 있는 신월터널이 유일합니다. 강남역 옆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강남 대심도 터널은 이곳 지하 약 40m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찰 횟수로 따지면은 4번이긴 합니다. 건설 자재 이런 단가들이 다 많이 올랐죠. 공사비 때문에 2년을 허비하고 올해 비용을 올린 뒤에야 시공사가 나타났습니다. 2028년에야 완공되는데 급한 대로 서울 주요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도심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 건물 옥상에 일부 물을 가둬놓는 배수 홈통을 설치하는 겁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 한 10cm 정도의 물을 가둘 수 있어가지고 많은 물이 한 번에 강남시 하수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그마저도 건물주들이 꺼려 설치된 건물은 한 곳뿐입니다. 옥상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틈 사이로 이렇게 물들이 스며들면 건축물에 좀 위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보내주시고 계시고.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좀 더 촘촘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집중호우 때 특히 위험한 지하 주차장 역시 대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2년 전 안전장치가 없었던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었는데 여전히 안전장치조차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조금씩 밀려드는 빗물이 삽시간에 거세게 흘러드는 흙탕물로 변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둥둥 뜨기까진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2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주차 중 침수사고가 굉장히 좀 급하게 이뤄진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그만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방수가 중요하다. 비 피해가 컸던 2년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선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드는 물을 막아줄 물막이판은 여전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도림천 일대 등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이렇게 물막이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리 대비를 한 곳도 있습니다. 1,600여 세대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주차장 입구 4곳에 물막이판을 세웠습니다. 무릎 높이의 물막이판으로는 최대 수심 60cm까지의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기계실도 있고 전기실도 있어서 물이 참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비 내리는 양상이 점점 변화무쌍해지는 만큼 대비는 필수입니다. 실제 과거 수도권에선 하루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때 주차돼 있던 차량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과 침수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여전히 많은 지역이 물막이판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이라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피해는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 때 무너졌던 경주 토암산은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특히 국보 석굴암 주변은 관할을 따지다 이제서야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거센 흙탕물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물길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물길을 빨리 잡아야지. 물이 찼다 빠진 집안은 온통 흙천지입니다. 사태가 유세가 내려와가지고 동네 피해가 많았어요. 2년 전 태풍 흰남노가 경주 토암산을 휩쓸고 지났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 복구가 급했고 산속은 다 못 돌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산사태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암석층이 드러났고요. 큰 나무도 견디지 못해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수십에서 100여 미터까지 손톱으로 핥힌 듯한 흔적, 24개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이쪽으로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는 쓸려 내려간 나무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번 휩쓸린 토사는 작은 손길에 쉽게 흘러내립니다. 이 인근에 국보 석굴암이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경우는 이 돌들이 그 석굴암 옆으로 석굴암 옆에 측면을 쏠리도록 계곡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
지난달 환경단체가 문제를 삼고서야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처가 복구를 맡을지 정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토사를 붙잡을 그물망 까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폭우가 오면 지금 공사해놓은 거 또 다 떠내려가 버리면. 지금으로선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공장 내부엔 유해 화학물질 1,200리터가 남아있는데 잠깐만 노출돼도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 장마가 오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야 제거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을리고 구부러진 공장 앞에서 인부들이 방진복을 입습니다. 폐기물 위험 화학물질 제거 업체 직원들입니다. 이 공장 안에 아직 리튬 배터리 전해액 1,200리터가 남아 있습니다. 독성 물질 염화사이오닐이 주성분입니다.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소방도 경찰도 최소한의 인력만 남고 물러섰습니다. 화학 무기로도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 24일 화재 당시 대부분이 연소했지만 일부는 액체 형태로 고여 있습니다. 불이 난 2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만들다만 배터리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남은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재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위험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연기가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저도 바로 옆에 사니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갖고 뉴스는 계속 찾아보고. 문제는 모레 저녁 예보된 장마입니다. 빗물이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독가스를 배출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장 바로 옆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700m 떨어진 수문입니다. 평상시엔 이곳을 통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지만 지금은 모두 닫아놨습니다. 제거 작업은 위험하고 또 더딥니다. 위험 물질이 담긴 20리터짜리 보관통 40개를 옮겨야 합니다. 바닥에 흘러나온 물질은 모두 퍼내고 흡착포로 닦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만약을 대비해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등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틀, 그 전에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참사 사흘 만에 사망자 23명 모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이 있는 임시 분향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사망자들 신원 확인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유족들에게도 전달이 됐다고 하죠? 네, 가족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유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또 그러다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무릎 꿇고 내 아이 돌려달라 외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사고 나흘째인 오늘 오후 5시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유족 중에는 그제 저희에게 딸을 찾고 있다며 목걸이만 봐도 내 딸 알아볼 수 있다던 아버지도 계셨는데요. 불에 얼마나 그을렸는지 목걸이가 다 녹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목걸이 확인하셨어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뭐 발효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직장이 아니고 완전히 산 사람 태우는 화상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네, 이 사고가 난 업체, 이 아리셀의 대표가 오늘 다시 사과하겠다면서 분향소를 찾았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원 본부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시죠. 어젯밤에 왜 몰래 왔다 가셨나요? 몰래가 아닙니다. 몰래가 아닙니다. 유족들은 사죄하는데 무슨 공식적인 무슨 사주인가요 이게? 그 유족들의 의견을 사죄 말씀드리는 사죄를 드리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내 딸 돌려달라며 주저하는 유가족 앞에 박중원 본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하고 또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사망자들 장례는 언제 치러지게 됩니까?
합동 장례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이곳 대강당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먼저고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는 건 나중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전신 화상을 입은 중상자 2명은 아직 위독한 상태여서 마음 졸이는 가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은 최근 6년 동안 취급하던 유해 화학 물질의 양을 3배 이상 늘려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양이 늘어나며 위험 물질이 150톤을 넘어섰는데 화재 대비 점검은 부족했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아리셀은 안전 점검을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안전 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셀, 그동안 어떤 물질을 얼마나 취급해왔는지 환경부에 보고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5가지 유해 화학물질 총 156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조차 5대 용량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료인 염화사이오닐 150톤을 취급했습니다. 염화사이오닐은 리튬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리튬하고 반응하고 염화사이온이라고 반응하고 그러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리셀은 지난 2018년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았고 취급량은 그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화약고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전점검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을까? 아리셀은 지난 2019년부터 환경부 안전점검에서 매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점검은 화재보다는 유해물질 보관,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이 난 3동도 점검했지만 정작 리튬은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돼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공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라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관할 소방서가 자체 점검했지만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사이 위험은 커져갔고 결국 터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번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물에 반응하는 리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화재 때 대응 요령을 정리한 정부 안내 책자를 살펴보니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물을 뿌리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실험을 통해 설명해드립니다. 불이 붙은 마그네슘에 소량물을 뿌려봅니다. 물줄기가 닿자마자 강한 빛과 함께 큰 소리로 폭발합니다.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이 물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터진 뒤에도 작은 불꽃과 폭발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금속 폐기물의 성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 장마철이 되면 습기로 인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습기에도 반응하는 수준인 겁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리튬이 열폭주를 일으키면서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급격하게 연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수성 물질, 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금속 화재에 대비해 환경부는 2년 전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류투성입니다. 공업 원료로 주로 쓰이는 산화에틸렌, 물이나 습한 공기와 닿으면 불이 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이 나면 물을 뿌리라고 돼 있습니다. 금속 광택제로 쓰이는 시아나나트륨 역시 물로 끄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라 증기조차 피해야 하는 가연성입니다. 정부 안내를 믿고 따랐다가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뒤늦게 환경부는 안내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처럼 한 발짝 늦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제기된 피겨 대표팀 내부의 음주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혜인 선수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건 깊이 반성하지만 성추행했다고 알려진 후배와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은 일주일 전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피겨 대표팀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동료 A 선수와 술을 마셨고 후배 B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선수는 음주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건으로 1년 자격정지,
비 선수는 이성 선수의 숙소를 방문해 강화훈련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에 반발했던 이혜인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음주 행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배 B는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연인이었고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교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연맹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인은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성추행 혐의에 관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성추행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빙상연맹은 앞으로 재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빙상연맹은 하루 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이혜인을 비롯한 피겨 대표 선수들의 음주와 성추행 건을 신고해 앞으로 별도의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정서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등 때문에 이대로 둘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 씨 아버지는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상조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중대한 재산 범죄의 경우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가까운 친족끼리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1953년 도입됐습니다. 오늘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고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한 달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몸을 쓰는 군기 훈련은 일절시키지 않겠다는 게 그 대책입니다.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A씨는 지난달 말 취침 점호 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책을 잔뜩 넣은 완전 군장을 맨 채 연병장을 뛰고 팔굽혀펴기까지 했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진 A 훈련병은 이틀 뒤 끝내 숨졌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21개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군기 훈련과 관련한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훈련병에게는 뜀걸음이나 팔굽혀펴기 등 몸을 쓰는 방식의 군기 훈련은 시키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군기 훈련 가운데 명상이나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은 계속 가능합니다. 육군의 경우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시킬 경우 대대장급인 소령 이상 영관급 지휘관에게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A 훈련병에게 과도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은 대위였는데 계급을 높여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기관병이 되면 여전히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받게 되는 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식의 얼차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벌점을 쌓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 훈련병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도 거리의 탈옥수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핑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 협박,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는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재판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 붙잡히면 발뺌하거나 핑계를 둘러대기 바쁜데 그 실태를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판 나한테 옮겼는데 뭐 묻었어요? 동종 전력이 많은 거죠, 이분이? 네, 많은 전력으로 5번 구속된 적이 있어요. 얼굴이 약간 보거스형에다가 귀 엄청 크시고 오른쪽 눈 밑에 이쪽 부분에 상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7년생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지금 물집값이 딱 맞아요. 얘 옛날 직업이 이사. 한 가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삿짐 관련된 그런 그 회사에 전화를 한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비싼데 비싸죠. 이게? 아니 낮잖아요. 신문 좀 보세요. 검찰에서 거의 한 50% 이상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되는데 본인 재판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판사님을 이경우 씨 요청하고 이경우 씨. 재판 계속 출석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혐의가 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하나 돌아갔어요. 조금. 여기 집인데?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무조심 들어왔어요? 무소유장 가입됐어요? 네.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 나한테 옮겼는데?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요? 서울 동부구치소. 동부구치소요? 병원에 타일날 집행유예가 실효된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을 사셔야 되는 거고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사하거나 주소지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이 됐다니까요. 혹시 그 안에 있는 거 다 하니까 문 여세요. 여기가 이렇게 가봐도 되고 하고. 어디 갔다 어디? 이런 사람들 최근에 발품을 파는 것 같아요. 네, 돌아온 비하인드 구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슈는 돌아와요 인천항해입니다. 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원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지 3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지금 당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루속히 복귀해서 당무를 좀 맡아달라는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오늘 뵙고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뜻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추 원내대표 만났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백령도에서 잠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재신임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야 오늘 오후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항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추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잠행을 했다고 했는데 왜 백령도에 간 겁니까?
상대 당과의 협상이 꽉 막혀서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때 사의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만류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추 대표가 실제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네. 자맹으로 볼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안보 현장 점검을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맹이라기보다는 네. 현장 점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왜 백령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구도 아닌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최근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가 되어 있어서 안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백령도를 갔다고는 하는데요. 이 야당과의 싸움이 한시가 급한 때에 굳이 백령도까지 갔어야 했나 비판도 나옵니다. 네. 백령도 저도 가봤지만 정말 멀어요. 배 타고 4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안개까지 짙게 끼는 바람에 배가 제때 못 떴고요. 평소보다 3시간쯤 늦은 밤 8시나 되어야 배가 인천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베스트셀러 작가 겸 대의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 교보문고에서 오늘 하루 베스트셀러 1위는 밥을 지어요라는 요리책입니다. 이 작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인데요. 네. 이 6년 전 출간한 책인데 어제 오전에만 순위가 489계단 급상승하는 역대급 역주행 끝에 1위가 됐습니다. 이 6년 전 나온 요리책인데 갑자기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에 나가다 보니까 이 변호사비를 대느라 이 대표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지 않겠냐. 이 책을 구입해서 인세 수입에라도 보탬이 되자는 운동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변호사비를 보태자. 네. 팬카페에 구매 인증글이 쏟아지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썼던 책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도 이 외롭지 않게 부부 동반으로 역주행 중입니다. 네. 네, 서점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6년 전 책이다 보니 출판사에도 이 재고가 넉넉치 않아 일단 예약 판매 형태로 먼저 주문을 받고요. 부랴부랴 책을 찍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까?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억 7천만 원 정도가 줄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재산이 31억 1,500만 원입니다. 네. 대부분의 서민들이 평생 가져보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씨는 뭐 책도 잘 팔리고 있지만 최근에 공개 홍보가 좀 부쩍 늘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재명 전 대표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당원대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대의원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 배우자가 당원이 되는 일은 흔해도 지역구에서 대의원이 되는 건 정치권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특히 대의원의 한 표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20표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네. 어차피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혜진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2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비효율적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과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1년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한 겁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21조 9천억 원보다 1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의 3조 4천억 원, 우주 분야에선 처음으로 1조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재검토하라며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8천억 원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소속 노조 9곳은 연대회의를 출범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노조에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3년도 예산 삭감이 돼서 과제에 따른 예산이 줄고 진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데 원래 삭감된 것만큼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만 좀 키울 뿐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예산안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30여 년간 나눠져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됩니다. 두 곳을 합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인데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아이들의 입학 방식이나 교사 자격, 재원 마련까지 앞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 강혜림 씨는 5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1살 어린 동생은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린이집은 안 가는 걸로 하고 바로 내년에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교육이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린이집은 약간 보육이 더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상향 평준화시키겠다. 먼저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양질의 보육,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1명이 맡는 아이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0에서 2세까지만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데 3년 안에 5세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까진 난제가 많습니다. 우선 학부모가 민감해하는 부분인 입학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의 가산점을 주는 가점제인데 어떻게 정할지 추후 공론화를 거치겠다고만 했습니다. 교사 자격의 통합 문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자격과 처우 등이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혼돈이 올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는 다 아이들한테 가겠죠. 무엇보다 보육,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질 향상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의 예산 규모를 다시 명확히 산정하라. 정부는 올해 안에 확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법 통과 등이 남아있어 당초 계획인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도 냈는데요. A씨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허웅 사이 2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허웅은 올해 팀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선수로도 뽑힌 바 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전국에 본격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 오전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하루 동안의 강수량 살펴보시면 제주도에 최대 60, 호남과 경남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낮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량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도 강해서 더욱 뜨겁게 느껴지겠습니다. 장마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